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98명 늘어나 총 8,897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최근 들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요양병원과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방역당국에서 영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와 완치자 수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98명이 늘어서 지난 며칠 동안 또 이렇게 또 세 자릿수로 증가한 상황에서 좀 줄었던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완치자 수도 297명이 이제 하루 사이에 완치가 됐습니다. 일단 이 수치가 주는 의미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이 수치는 사실 상당히 하향 안정세로 뭐 98명이든 100몇십 명이든 그 차이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요양병원에서의 발생이 많아서 이 숫자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지방은 상당히 그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즉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 산발적인 집단 발생들이 더 우려가 된다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구 경북 지방에 있던 그 지역사회 전파가 결국은 취약 지역인 요양병원으로 감염이 돼서 많은 환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그 고령자하고 기저질환이 있고 아주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결국은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망률은 1.1%, 1.2% 그 사이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환자 수로 봐도 뭐 통제 가능한 숫자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역류입되는 환자들을 더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더 대상을 넓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유증상자 자체가 많아지니까 그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일본 같은 나라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확진자 수도 얼마 없고 사망자도 얼마 없는데 우리가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은 우리한테 대해서 입국 제한을 더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전혀 근거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때 뭐 진단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거 아예 없이 자비로 2주간을 그 격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는 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우리로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를 시키는데 일단은 우리는 진단을 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2주간을 격리를 시키겠다. 다만 자비로. 그 이야기는 일본도 지금 우리 자비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 격리되는 사람들은 다 돈을 치러주고 있어요. 그 경비를.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본은 지금 방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 수준에 못 미침으로 이 환자 수와 상관없이 먼저 입국 금지를 하겠다는 게 지금은 명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내리지 않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일본에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리도 만무하고 사실 그 바이러스라는 거에 어떤 그 속성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륙에서나. 근데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 뭐 올림픽 정상 개최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뭐 그렇게 지금 방역을 하고 해외 입국에 대한 차단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교수님 말씀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일본 시민들, 국민들의 80% 정도가 이 방역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언론의 보도 통제도 상당히 많은 것이 어떤 정말 솔직한 의사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정부의 경고를 받고 언론에서도 전문가로서는 퇴출당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일본에서는 지금 방역 수준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진단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일본의 방역 또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처럼 따라가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까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대구시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만 이게 이제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는 확진자가 추가로
또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완료되면서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 또 이것이 사실은 대구 경북 지방의 그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노출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네. 그럼 과연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병상 수는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세계에 뭐 2위 정도 되지만 이 요양병원, 요양원의 그 병실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즉 1000명당 한 4개가 넘거든요. 병실 수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일반 병원의 병실하고 요양병원, 요양원의 병실하고는 상당히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걸 과연 우리가 병원의 병상수로 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의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의료진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네. 그 안에 의료시설, 즉 치료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고령자이고 거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악한 병원 시설이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혹은 병문안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네. 적어도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수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공 영역에서 좀 지금 많은 지원을 해줘서 뭐 처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환기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주변 시설을 뭐 사람을 실제 소독은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시설을 철저하게 가능할 수 있는 한 선제적으로 소독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간병인의 수급이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열악한 임금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나 혹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간병인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만뒀을 때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많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어떤 수로라도 1인당 그 환자 수를 줄여주는 이런 확충이 필요하고 이 간병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단 진단검사 음성으로 받은 다음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둬서 네. 이분들이 옮겨줄 수 있는 이 확률을 많이 줄여야 되겠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병문안은 뭐 100% 금지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 관계자들도 모두 많이 드나드는 사람은 하루 2번 발열 체크 또 증상 체크를 꼭 해서 이 관계자들이 옮겨주는 이런 확률을 철저히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요양병원들에서 이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제 자기 자신들만의 이 힘으로는 이것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국에서는 모든 자원을 많이 동원을 해서 원조도 하고 처벌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지금 자꾸 처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네. 좀 아쉽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이 5년 전에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진단 검사를 이번에 뭐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들이 지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한 단계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의료 체계나 아니면 주변 부수적인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성숙하게 한 단계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 뭐 그런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쪽에는 당초에 신천지 교회를 때문에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이런 그 증가세가 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94%를 넘게 전수조사를 했다고 네. 하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고 그만큼 조사가 많으면 또 진단 결과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둔화세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진단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요. 이 환자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도 쉽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분들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망하실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망률 자체를 많이 올리는 이런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네. 콕콕 집어서 진단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정도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만의 문제일 것이냐, 여기서 뭐 전수조사로 끝날 것이냐, 그 이외에 전국을 하려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 도입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신속진단키트라든지 또는 면역진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은 일단은 확진이 아니라 선별 테스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그 신속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일단 개발은 다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네. 정신병원도 지금 그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이게 우리가 과거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고위험 집단시설이라는 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신과 병동의 폐쇄병동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에 그 뭐 각 병원마다 다르다는 예,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굉장히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차단, 원내 감염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네. 또 지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그 특히 지방에도 아주 좀 교통이 불편한 곳에 많이 정신과 폐쇄병동들이 있는데 이런 데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예. 뭐 분열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은 곳은 굉장히 좀 열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가족들도 너무 오랜 병간 후에 굉장히 지쳐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뭐 입원료 같은 것들이 싼 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위험성이 생기고 그 아마 최악의 상황이 청도의 대남병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96명인가 되는데 3명 빼고는 다 감염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지방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열악한 병원이 사실은 정신과 폐쇄병동 이외에도 예. 다른 병동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방역당국에서 잘 체크를 하셔서 그런 열악한 부분을 과연 그럼 얼마나 차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의료 수준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보면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적어요. 그 미국은 지금 처음 시작인데도 2.56 뭐 이 정도 사망률인데 우리는 아직도 1.1에서 1.2 정도니까 네.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또 이런 비교들, 병상 비교들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네. 이탈리아 같은 데도 봐도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방역 수준이나 의료 수준이 그런데 저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병상 수준, 방역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 이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네. 네, 병원 내 감염, 뭐 시설 이런 곳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어떤 방역도 중요한 시기고 또 사태 초기에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뭐 콜센터와 같이 좀 사각지대의 어떤 위험성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점일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아직까지 좀 우리가 놓치고 다거나 조금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놓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자들의 동선을 밝히는 거. 이거 일부분은 비민주적일 수도 있었어요. 네. 예, 너무 많은 동선을 밝힘으로 해갖고 그 환자가 특정이 되는 일도 있었지만 네. 이거 일단 이런 정보 공개,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게 좋은 점은 국민들은 좀 불안에 떨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동선을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을 보면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카드를 쓰고 있다. CCTV가 굉장히 많이 전국에 걸쳐서 있다 하는 거하고 또 핸드폰의 이 GPS를 통해서 각 개인의 위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이건 좀 개인정보에서 미국은 그런 걸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동선을 밝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선을 몰라서 어떤 카운티에 몇 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는 입국도 할 수 있고 클럽도 갈 수 있고 PC방도 갈 수 있고 교회도 다 갈 수 있는데 좀 행정명령이 아니라 권고한다. 그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겠다. 뭐 처벌이라는 게 그 대단한 처벌도 아니에요, 보면. 과태료는 내는 정도니까 그거 갖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사재기가 지금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고 뭐 좀 많이 다니고 네.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잘 하지도 않고 뭐 클럽도 가고 이런 좀 방만한 문제들은 사실은 민주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적어도 개학할 때까지는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간중간에 또 구역 모임이라는 거 있고 또 구역 모임도 안 하면은 신도들끼리 서로 궁금해서 서너 그렇죠. 명씩 모여서 네. 점심 같이 먹고 몇 시간 수다 떨다 오고 이러는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은 좀 시간을 두고서 네. 한 2, 3주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학생들 좀 학교를 가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향후 보름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면서 뭐 종교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을 보름간 운영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집회를 좀 제한하는 첫 행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권고기 때문에 뭐 일부 교회에서는 주말을 맞아서 예배를 강행하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요. 좀 더 강력한 어떤 행정명령이 있었어야 됐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입니다. 미국의 그 강력한 행정명령들을 다 했고 유럽도 굉장히 강한 행정명령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하고는 다르게 중국은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얼마든지 강한 거로 가서 최고까지 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입국하는 것 자체를 베이징 공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한 450km 있는 공항에 가서 검역하고 그다음에 2주간 격리시키는 건 이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입국 금지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고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방식이 저는 훨씬 더 민주주의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권고를 행정명령으로 3개 했다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나 달라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벌금을 뭐 징역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그다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약하다 이 문제는 얼마나 시민들이 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거는 지금 바이러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 그중에서 이제 면역된 사람이 있으면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면역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끄는 작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 잘 한다면은 우리도 중국처럼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면은 아이들 학교 가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거는 같은데 문제는 그때에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는 우리가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중국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0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중국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혹시라도 무증상자 중에서 단기로 체류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되면은 또 확산될 확률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건 우리는 민주적으로 이것을 방어하는 방역이 진짜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시설이나 뭐 유흥 시설,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들이 그들 나름대로 운영하시는데 뭐 생계 어려움도 호소하시고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이게 15일이 지나서도 장기화가 되고 그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이 코로나 전국이 길어질수록 운영 자체가 더 어렵고 생계에 더 곤란함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지침을 좀 따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또 판단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히려 더 생계의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조언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그 조언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행정명령으로 다 폐쇄를 시켰으면은 그거는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권고를 한다 그러면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즉 어떤 확진자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은 해줄 수 있겠지만 네.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뭐 얼마든지 더 강한 데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을 얼마나 지금 잘 잡아낼 수 있느냐, 과연 얼마나 퍼져 있느냐 하는 것들은 모니터링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 대구 시민이나 서울 시민이나 뭐 경기도민 같은 경우 뭐 한 100명씩 정도라도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방역 당국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더라도 마스크 쓰고 예배나 미사나 법회를 가고 클럽을 가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서 적어도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1m 이상 거리를 두고 클럽이나 디스코텍이나 혹은 콜라텍 가서 뭐하러 가겠습니까? 네. 서로의 간격만 멀리 있고 마스크 쓰고서 대화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고 오늘도 일요일이고 이제 주말을 맞아서 사실 번화가가 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클럽이나 주점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사실 앞서 뭐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에서도 젊은이들이 더 절대로 이 코로나19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2번이나 강조를 했을 만큼 지금 젊고 건강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국 방역 당국에서도 어제 발표한 내용이 이게 논문들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무서울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건 일반적인 현상인데 좀 과민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감염이 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대신에 감염이 된다면 면역력으로 이겨내서 가벼운 증상이거나 혹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경증으로 끝나버려서 면역 항체를 획득하게 되면은 다시는 걸리지는 않는 이런 상황인 거지.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경증으로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럼 완전히 100% 쾌유가 된 거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즉 폐렴까지 가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느끼지만 폐에 어떤 손상을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호흡기에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화기라든지 다른 장기에도 감염이 되는데 이 중국의 그 역학 결과들을 임상 결과들을 보면은 호흡기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호흡기에서는 다 사라진 이후에도 소화기 즉 장 같은 데서 증식은 하지 못하지만 살아 있다가 이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호흡기 감염이 아니라 결국은 수인성 바이러스처럼 장에서부터 분변 경구 감염으로 감염 경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변을 본 후에는 뚜껑을 닫고서 물을 내리라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감염이 돼서 외부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장기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하고 또 수인성으로도 수인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마신다기보다는 내 손이 오염돼서 거기서부터 내 경구로 들어와서도 충분히 경구도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감염된 다음에 너무나 많은 고령자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지금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숨 좀 잠시 고르시죠. 예. 화제를 자연스럽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뭐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곳이 유럽이다. 지금 중국의 누적 사망자를 2배 이상 네. 뛰어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수치도 그렇고 실제 유럽 전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도 굉장히 심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오늘 0시부터 유럽파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모두 받게 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정다혜 기자가 관련 소식도 전해줬는데 일단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반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검역 시스템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증상자들이 굉장히 많고 네. 환자들도 많아서 이제 오늘부터 전수 검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2주간의 격리를 장기 체류자는 음성이든 양성이든 네. 모든 사람들한테 하게 한 것은 유럽에서 일단 노출이 됐으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 입국 절차만으로는 그 증상자들을 다 쫓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유럽만을 이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검역 절차라는 것에서 못 걸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앞으로는 또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에서도 이 부분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또 아프리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 자체를 그다지 하지 못하고 의료 수준이 너무 낮아서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네. 수가 있고 동남아시아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대중의 면역이 생겨서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피크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지난 것도 사실입니다. 잘 이 방역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중국도 그렇죠.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나라들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방역 당국은 이제 항상 이게 융통성 있게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터지지 않아야 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또 적절한 방역 조치를 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이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변곡점에 있지 않나 하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방역 인력이라는 게 뭐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방역 인력을 전부 검역적으로 가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뭐 지금도 군의관들 공보위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군의관 공보위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선생님들 또는 자원하는 선생님들을 다 동원해서 그 방역에 최대한으로 역점을 둬서 우리나라 환자 발생보다도 더 중점을 둬야 되는 시기가 아마 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유럽이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9%까지 네.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1% 조금 넘는 상황인데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치명률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의료 체계 시스템과도 좀 무관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사재기 현상으로 제가 뭐 지인을 통해서 듣는 얘기도 마트나 이런 데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편견이시긴 모르겠지만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선진국이고 뭐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글쎄요, 뭐 이게 의료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가 아니었나? 왜 도대체 왜 유럽에서는 이 정도까지 확산되고 이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의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르스라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중동 지역에 유행하고 있을 때 사망률이 35%에서 4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땐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6명 환자 중에 38명이 사망해서 나도 2년 후에 한 사람이 더 사망했는데 그 고령이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39명으로 계산해도 거의 20%를 넘지 못하는 즉 중동보다는 우리가 반 정도의 사망률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이 치사율이라는 의미는 그 나라의 의료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유럽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대구에서 그 병원에 못 가보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처럼 병상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는 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탈리아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 북부 지방은 그래도 그 의료 수준뿐만 아니라 병상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꽉 차버렸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겼고 임시 병상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이 환자 수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이 계속 사망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나 고령이고 도저히 지금 인류의 의료 수준으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치료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이 보통 악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치사율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의 의료 수준이 아니라 네. 그 지금 의료의 공백이 나타난 상황. 근데 이탈리아가 그렇게까지 나쁜 의료 수준이 아니었어요.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네, 예. 적어도 1000명당 한 3.2명 정도의 병상 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병상 수가. 그런데다가 의사 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제가 좀 좋지 않아 갖고 다른 그 유럽 쪽으로 다 EU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그 근무도 할 수 있고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가 떠나갔다고 그러고요. 또 지금은 더 한 가지 악화된 부분은 이 의료진들이 감염이 돼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료를 못하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2,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속수무책이다 하는, 즉 사람이 사망을 해도 어떻게 장례 화장조차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네.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갔고요. 네. 아마 이 최악의 상황은 좀 넘어가서 의료 병상들도 많이 만들고 또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데 네. 그럼 다른 유럽 국가들이 EU 국가들이 굉장히 다 의료 수준도 높고 자원도 풍부한데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예. 뭐 각 나라를 다 돌아봐도 자기 나라 방역
또 이 사망자 줄이는데 전념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탈리아를 도와줄 수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속수무책이고 다른 나라 EU 국가들도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데 다만 독일 같은 나라 하나만은 좀 그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병상 수에 비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독일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환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거의 독일 전역에 걸쳐도 환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 정도. 예, 소규모 감염이기 때문에 병상이 그렇게 의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네. 그 독일로 봐서는 다행이지만 사실은 프랑스도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상당히 사망률도 낮고 그랬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네. 꼭 병상 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예. 우리는 알 수 있었죠. 네, 유럽만큼이나 심각한 곳 미국의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요. 세계 네 번째로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이제 미국의 상황이 가장 좀 우려가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짚어주셨었는데 현재 미국의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처음부터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것은 처음 환자들부터 캘리포니아 환자의 그 발생을 다 들여다보면은 감염원을 알 수 없고 또 지역사회 전파하는 그 경로를 전혀 추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캘리포니아나 이 서부 지역도 물론 많은 인구가 있지만 실제 인구 밀집도가 더 높은 곳은 동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동부 지역 뉴욕주까지 오면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완전히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미국에서 진단을 거의 못 받다가 네. 벌써 늦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벌어놨을 때 많은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공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죠. 많은 숫자를 진단을 하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 연방 정부의 대책은 일단 병상 수를 많이 늘리자. 그럼 지금 있는 병상만이라도 일단 급한 수술 아니면 다 수술하지 않고 지금 입원 환자들도 가능하면은 다 퇴원해서 외래로 오는 걸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정부라든지 방위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라든지 학교의 기숙사 같은 것도 다 병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기숙사라든지 병원선이라든지 뭐 군대를 보면 야전병원 같은 최대한의 병상 수를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이 감염 환자가 2만 명을 좀 넘어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 두 달 안에 65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뉴욕타임스발 보도거든요. 이게 컬럼비아대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6월 말쯤 돼야 정점을 이룰 것이다. 종식이 아니고요. 뭐 이런 정도의 비관적인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 통계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국경선도 훨씬 넓고 네. 미입국한 사람들이 많아서 불법 체류자가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은 잘 사는 나라지만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도시의 빈민층들이 슬럼버가 굉장히 많아요. 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슬럼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미국의 사회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럼 또 노숙자들 숫자만 해도 뭐 엄청난 숫자가 지금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때, 즉 취약 지역에 감염되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컨트롤이 될까 하는 것이 미국 방역 당국이 아마 주된 관점일 것 같고요. 미국의 방역의 세계 1등입니다. 의료도 수준으로는 1등이고 의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세계 1등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상 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보다도 병상 수가 상당히 적고요. 이탈리아가 3.2 이상 정도 되는데 네. 미국은 2.8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000명당. 예. 그 미국의 문화라는 건 원래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그 처방을 약국 가서 받아서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입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상 수가 적은데 굉장히 많이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 늘어났을 때 그 의료진의 충원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아마 미국은 미국대로 굉장히 큰 나라고 물자도 풍부하고 자원도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어떤 처리 방법을 분명히 내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지금으로 봐서는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 이것이 정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이런 수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어떤 도시 같은 데에서는
의료 공백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네. 걱정이 들고요. 또 일반 시민들도 지금은 미국에서는 주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행동 지침, 행정 명령을 내려서 집안에만 있게 하고 회사들도 다 문 닫게 하는 이 정도까지 가면서 막는 거는 지금 그만큼 우려가 깊고 생각이 굉장히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이 방역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을 찾아낼지 참 앞으로 궁금합니다. 네, 국내 상황에 이어서 해외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그 혈액 수급에 좀 차질이 빚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 장병들이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해병대 헌혈 행사에 체열했던 간호사가 뒤늦게 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릴레이 캠페인을 이제 벌이고 있던 군 장병들이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추가 확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거는 추가 확진자는 즉 감염이 되는 경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는 게 이 체열이라는 이 수수는 아주 멸균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또 모든 기제들을 다 일회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되는 경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 여기서 체열한 이 혈액은 아마 다 폐기할 겁니다. 혹시 모를 위험성을 위해서 전부 폐기를 하고 실제로 체열 과정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접촉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은 되지만 우리나라 군대 안에서의 그 감염은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군뿐만이 아니고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지금 뭐 피가 헌혈이 워낙 지금 위축돼 있고 뭐 부족하다,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말에 이렇게 너도 나도 헌혈에 참여했었는데 행여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큰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17세 소년의 사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검사 결과가 바뀌고 뭐 이랬던 것들, 처음에 음성이 나왔다가 양성 소견이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검사를 했던 영남대병원에 대해서 일시적인 검사 중지가 명령이 떨어졌다가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검사의 뭐 신뢰성 문제가 일부에서 또 제기도 됐고, 근데 결국은 보건당국에서는 이전 검사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뭐 이런 검사 현장에서 워낙 힘들어하시고 노고가 있으신 여러 의료진들께도 좀 힘이 되는 소식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관련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그 오염이 됐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양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한 개만 오류가 있었다, 네. 오염이 되었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뭐 키트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만 좀 더 민감도가 높은 키트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승인을 해주면은 평가를 해서 네. 그럼 좀 더 경제성도 있고 좀 싸게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민감도도 더 좋은 키트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진단 방법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일단 그 검사실을 폐쇄한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전에 했던 5천 개의 그 진단 검사가 다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도 관리라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중간에 체크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남대병원 측의 그 주장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키트에서는 양성이 나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양성이었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지금은 방역 당국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가 질문하지 않아서 못하신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 방역 또는 전 국민의 공포에 비해서 우리나라 방역은 잘 잡히고 있고 숫자로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나빠질지도 모르는 아주 폭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꼭 지키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키셔야만 우리 학생들이 4월 6일 날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의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